오늘도 유튜브 또 콩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KBS 1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좀 인사드리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손수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날 오셨어요. 지금 어제가 선거였죠. 그렇죠. 네. 선거가 거의 뭐 새벽에 돼서야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뭐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았고 뭐 또 거물급 인사들의 당락, 뭐 거대 정당의 희비 여러 가지 지금 보도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죠. 조성실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역시 대한민국 민심은 정말 각계의 전투로 사실 투표에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단적인 트렌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맞아요. 네, 굉장히 좀 한 번 더 경이로웠고요. 네. 저는 이번에 가장 주목했던 거는 교차 투표의 경향성이 크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이제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이번에 7개 정도 저희가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청장이나 시장 이렇게 같은 정당의 사람들을 찍는 경향성이 굉장히 짙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광역지자체장들을 봤을 때는 거의 국민의힘 압승에 가깝지만 이제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싹쓸이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의 어떤 구청장 후보들이 생각보다는 선전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현역 지난 지방선거 때 워낙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현역과 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컨벤션 효과라든지 등등의 이제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광역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머지 것들도 연달아 도미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교차 투표를 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한 정당을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표로 심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 교육감 선거 결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정당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향은 분류가 되죠. 진보 교육감이라든지 보수 내용이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비등비등하게 반대 반 정도의 지금 당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초박빙으로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지금 당선이 되었지만 또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 후보가 약진을 하게 된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이 서울시장은 또 거꾸로입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다시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 3선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해놓은 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양당제가 강화되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국민들이 어떻게든 상호 견제하면서 조금 더 나은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를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네요. 그 교차 투표라는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손수조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요즘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 지도사로 지금 생업에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막 정당에서 이렇게 정치에 열심히 관망을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민심은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듣는데. 뭐 대통령 선거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국민의힘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을 뽑혔으니까 이제 뭐 밀어주자라는 분위기 있어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선거 전이었고요. 뭐 결과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되게 이제 원사이드적으로 잘 나왔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 완전히 그 민주당의 압승이었잖아요. 그랬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구청장이 한 곳밖에 그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했고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도 거의 두세 곳 말고는 국민의힘 다 졌었어요. 그죠 그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왜 뒤바뀌었느냐. 국민의힘이 잘했느냐? 글쎄요. 그것보다는 민주당이 더 못했다. 뭐 이런 민심의 얘기들을 저는 주로 많이 들었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도 들리는 여러 가지들이 뭐 있었을까요? 검수완박 유명했잖아요. 그죠? 보도가 많이 됐죠. 예.
그 검수완박을 겪으면서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민주당에 그렇게 지지를 보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그런 모습 그런 거에 오히려 실망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동훈 검찰총장 뭐 이제 청문회 같은 것들이 이어졌죠. 네.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모 사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모 교수를 가지고 그 이모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님이었네요. 예. 이모 왜 이모랑 같이 했냐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역시 개국 콘서트보다 재밌다 정치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저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국민들이.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정말 어린 여성의 네. 정말 혁신적인 그런 분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위원장이 말하는 어떤 혁신의 이야기들, 뭐 586 용태론이라든지 그렇죠. 성비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응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당원들이 반발하고 네. 이른바 개딸이라고 그러죠. 뭐 개혁의 딸들, 그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박지원 나가라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민주당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혁신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더구나 그 완전한 세기를 박는 건 역시나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출마였죠. 네. 가장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이 두 분이 명분 없이 출마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손이 가지 않았던 게 아닐까.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선전하고 잘했다기보다는 이런 민주당의 이런 실책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더 정치인들이 더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9% 역대 투표율로 본다면 두 번째로 낮은 걸로 지금 조사가 나왔는데 이 이유와 이 안에 또 함의하고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왜 낮았을까요 이렇게? 저는 앞서 손수저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지난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도 현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너무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개의 선택지를 두고 이왕 고른다면 둘 중에 뭐를 고르겠냐 이런 걸 하는 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고 좀 유행하는 게임인데 지금 양당 중심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굉장히 극한의 밸런스 게임처럼 느껴져서 이게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과 의미를 부여하겠다라는 이제 투표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번 선거에서 되게 의외였던 건 투표율은 낮았는데 또 역대 무투표 당선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에서 특히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숫자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느 정도? 519명이요. 519명의 기초의원이 이제 투표도 치르지 않고 사실상 2인 선거구에 양당에서 한 명씩 출마를 해서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숫자가. 네, 지난 2018년 선거 때는 89명이었으니까 거의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거 직전에 이제 여야가 뭐 진통 끝에 어렵게 받아 안아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던 게 3인 선거구제를 비롯한 중대선거구제의 시범 도입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뭐 국회의원 선거든 기초 선거든 이렇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거를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구수가 너무 작은데 나 너무 많은 데에서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1인 1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획정을 다시 하라는 권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권고안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었고 양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사실은 도입이 못 됐다가 또 연초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일부 좀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는 3인을 뽑고 4인을 뽑는데 양당에서 그만큼 출마자를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맞아요.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여러 이제 소수 정당에게 좀 희망이 되거나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그렇죠. 좀 난망하지만 그 부분에서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상 전국에서 양당 이외에 이제 중대선거구 내에서도 당선되신 분이 손에 꼽을 정도라서 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 또한 굉장히 무색해진 상황이다. 그러네요. 네. 근데 왜 2인 선거구에는 오히려
이제 출마자가 없었냐라면 어차피 2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당이. 네, 그리고 이제 인적인 구성이나 이제 숫자도 적고 그리고 선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문턱이 높아서 아예 도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다양성 정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데 반해서 우리의 선거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정당 내 것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여전히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고 투표장에 내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심판하겠다라는 국민들의 그렇죠. 어떤 열망? 네, 그래서 이게 수동적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의 반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산해 봅니다. 수동적 표현도 어쨌든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제도, 문화, 특히 정당 문화, 그들만의 리그 이런 표현을 좀 해 주셨는데 정당들이 양쪽에서 다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선수조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결국은 이 선거, 이 모든 국민들의 축제라고 얘기가 되는데 네. 흥행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찍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말씀드리면서 명분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 명분이 저는 정치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명분 없이 출마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였고 그 국민들은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은 거예요. 네, 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갔다고 보고요. 왜 찍을 사람이 없었냐. 명분 없는 후보들이 많았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 또 왜 관심이 없었냐 생각을 해보면 선거에 좀 질렸어요.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전에 있었어요. 너무나 초접전이었죠. 0.8% 차이. 피로했죠. 그리고 네. 그 사이에. 피로감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이 지방선거다 보니까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육감 선거까지 같이 하면서 후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고 노래를 틀어대는 트럭들은 정말 계속 서로 겹쳐가면서 노래를 틀어대고 피로감이 쌓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정말 찍을 사람 없고 선거도 싫고 지긋지긋하고 이 정치가 싫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이 정당 어떤 그 독일 중대선거구제도 얘기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정당 개혁이라든지 어떤 선거 방식의 개혁이라든지 조금 정말로 달라져야 할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식대로 계속 이 노래 틀어대는 뭐 이런 선거 방식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선거구 자체 제도 자체도 네, 정말 많이 바뀌어서 좀 다른 모습의 그런 정치를 보여야지 그대로 가다가는 국민들 계속 등 돌릴 거예요. 네. 정당 개혁을 두 분이 이제 얘기해 주셨고 선거 문화의 변화, 선거 제도의 변화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어쨌든 그 결과 이제 국민의힘 압승이 됐는데 두 분이 그 안에서 좀 주목하신 어떤 선거구가 혹시 있다면 난 이 선거구는 꼭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봤다.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선수조 연구위원께서 먼저.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 출신 후보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4-5명 당선이 됐는데 우리 그 출마하신 그 후보들 지역구 당연히 저는 관심사 있게 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나라 역사 정치사에서 정말 이 풀뿌리부터 새로운 정치인들, 뭐 꼭 나이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2030들의 어떤 이 출마 러시와 당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그 추리고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2030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풀뿌리부터 이제 올라가서 이 정치를 쌓아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제가 만들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이번 선거를 지켜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강원도 도의원에 보니까 26세, 27세 그 도의원도 당선이 됐고 2030들의 약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점을 저는 굉장히 뜻깊게 봤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도 이제 사실은 참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네요. 네. 그렇다면 조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선거구를 주목하셨나요? 네, 저는 전 국민이 주목하신 선거구였을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백미 중에 백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마지막 표를 깔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실상 그 한 70% 60% 이렇게 개표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김은혜 후보가 확정이라고 이제 보도했던 뭐 방송국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표차가 엄청 되게 조금 났지만 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김은혜 의원의 모습도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선거구에 주목을 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정치권이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인물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생각했을 때 새롭게 어떤 크루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그룹이 이제 팀을 이뤄서 형성되는 처음에 한두 명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당내에서 반짝 보였을 때 뭐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후루루 들어가고 386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랬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들이 또 들어갔던 몇 시가 있었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혈이나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뭐 나는 국대다 같은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정당에 진입할 수 있는 오디션 형태의 뭐 문을 열기도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반짝 주목을 받는 거는 오히려 쉬운데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중량감 있는 의원이 지금 당장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참패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디딤돌을 놓을 것인가가 한국의 정당사와 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지난 대선이 뭐 석패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게 뭐 개파 간 갈등이 아니냐라고 보여질 정도의 잡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지만 중량감이 있는 인물의 출연이라는 것이 되게 좀 새로웠고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보도 보시면 다들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제 인생의 굴곡을 다룬 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왜 정치에 입문을 했느냐와 그렇죠. 무슨 정치를 하고 싶으냐가 정치 신인에게 가장 포커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번 경기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고 극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흡입력과 호소력이 있었다. 그래서 당내 지형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주는. 네, 그런 희망적인 의미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손수 연구위원께서도 짧게. 네. 경기도만큼이나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인천 계양구죠. 네. 그 이재명 그 후보와 그 붙었는데 예전에 제가 문재인 후보랑 붙었을 때 얘기도 살짝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선거 그때 프레임이 보니까 25년 대 2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후보랑 25일 잠깐 이제 지역에 온 이재명 후보다 뭐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사실 이 거물급 정치인이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사실 이 지역구로 출마한다는 사실 그래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뉘앙스를 지역 구민들이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가 명분이 없었잖아요. 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눈여겨보면서 봤는데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님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명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했지만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혼자 살고 다 죽었다라는 그런 결국은 당은 죽이고 혼자가 살게 되는 그런 상처뿐이 연관이 됐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더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여기 정도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스쿨미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행정소송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조 대표님께서 과정을 다 아실 거고 이 내용을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죠. 스쿨미투는 2017년 대한민국에서 시작돼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위터를 중심으로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받았던 성폭력에 대한 이제 당사자들의 고발을 중심으로 뭐 유엔에 가서 이제 청소년 위원들이 실태를 고발하기도 하고 뭐 트위터 사장이 한국에서 이런 매체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활동가들을 또 지원하는 여러 활동의 일환으로 2019년 5월에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각 이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또 공개를 하지 않을 때 근거법들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또 다시 이제 징계 처리 결과를 제공해달라. 개인 정보는 어차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징계가 됐고 교원이 다시 복직을 했다든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그러니까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알려달라라고 네.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를 다 공개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굴복하지 않고 이제 다시 소송을 좀 제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최종적으로 이제 2차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재판부가 학교 이름 공개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내에서 이제 고발이 됐던 사건들의 징계 현황이라든지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받은 자료를 정치하는 엄마들이 좀 공개를 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서울 외고, 용화여고, 잠실여고 등 93개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고발 등이 일어났던 거. 그런데 이 중에 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다시 뭐 교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선수조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도 이 공개된 학교 이름 다 봤거든요. 예. 초등학교도 있어요.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교육감 책임입니다. 저는 교육감 책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이 3위가 잘 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소통이 잘 되고 또 이게 고발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 성의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학생들의 문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이렇게 고발로까지 이어지기까지가 쉽지 않을 테고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민한 부분들을 잘 다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저는 이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이런 단체, 시민단체에서의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실 징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게 대다수의 이유였는데 감사나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이제 용기를 낸 학생들의 선례가 긍정적으로 남겨져야 다음에 새로운 시도와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교사 성추행이 신고는 됐지만 고발, 감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백산초등학교, 행연초등학교, 서울 정민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교육청 관계자들이 사립학교의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교육청이 일일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고가 된 것만을 반영해서 후속 조처가 빈약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골라서 가지 않습니다. 네. 사립학교에 대한 이제 이런 결과도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우리가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되죠. 네.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손수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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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